정치톡 시작합니다. 오늘도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 취재본부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. 오늘은 일산 사무실, 갑갑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이 의사당 건물이 완공이 된 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. 1975년입니다. 예. 40년 훌쩍 넘었어요. 그래도 아직 뭐 미국이나 영국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건물은 정말 손색이 없어요. 아주 튼튼하죠. 근데 저게 지금 기둥이 지금 보이는데 저게 24개로 지어져 있습니다. 지금 우리 24절기를 표현했다고 그 그래요. 의미가 그죠. 저 장문은 1년 365일 365개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건물은 훌륭한데 건물은 훌륭한데 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합니다. 네. 오늘 주제로 가보죠. 이번 총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권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대권,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채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. 대통령 선거, 대권,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달라질 거예요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종로 대첩이라고 불리죠. 그렇습니다. 이낙연 전 정치 총리, 1번지죠. 황교안 대표 붙었어요. 뭐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어떻게 봅니까? 그렇죠. 정치 1번지 종로 대첩에서 누가 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불과 뭐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대세를 선점한다,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번 어떤 전초전이 아주 중요하다, 그렇게 보여지죠.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은 이 호남 지방에서만 선거를 했어요. 사실 수도권 선거는 처음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요즘 뭐 워낙 그 대세가 몰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.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정치 생명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모두 올인하는데 지금 그 당의 어떤 이번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사람 공천 또 못했고 또 뭐 종로에서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많이 지금 뒤처지는 걸로 나오고 지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.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. 그렇죠. 또 근데 헤쳐나가 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아직 있어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아직 뭐 선거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아직까지 변수는 많다. 뭐 그래서 끝까지 뭐 지켜봐야 됩니다. 장갑 벗을 때까지 그럼요. 상황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낙연, 황교안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군에 속한다. 그렇죠. 지금 뭐 돋보이는 주자가 없고 지금 한 분은 정당의 대표고 한 분은 또 전직 총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그 종로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뭐 돋보이는 주자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.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.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지금 여권 민주당 계통이죠.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영남 출신 후보의 호남의 지지를 받는 이 대권 구도, 이걸 깰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. 그렇죠.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이죠. 지금 대권을 먹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진보 진영에서는 영남 주자를 잡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지금 유력한 주자가 호남분입니다. 호남분이고 이제 이 구도가 통하느냐라는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는 이번 이제 종로 대첩에서 좀 성패를 보면서 또 판단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그것도 변수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. 만약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살아 돌아온다면요, 이긴다면 뭐 야권을 결집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될 거예요. 그렇죠. 살아 돌아오면은 힘을 많이 받겠죠. 또 뭐 설사 지더라도 이제 박빙의 승부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있고 또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은 또 그 정치는 모르거든요. 자기 희생해서 자기가 뭐 몸을 던져서 당을 살리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면은 정치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뭐 생물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결국은 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권에서 그 영남 후보론을 좀 탈피하는 또 가능성 중에 한 사람이
정세균 총리가 총리죠, 꼽혀요. 현 총리죠. 예.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보다 전세균 총리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 있게 보는데 어떤 점을 일단 뭐 그 상당히 그 유하고 그 호남 내 요즘 보면은 그 호남 내에서도 그 호남 탈피 분위기가 있어요. 이 전남 광주 전남과 그러니까 그 전북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그 전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호남 탈피를 해야 된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그동안에 호남의 어떤 영역에서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광주 전남이거든요. 네. 그런데 항시 전북이 역차별 당하고 뭐랄까 이게 좀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뭐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면에서 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피해 의식이 많고 또 심지어 지금 그 수도권에는 지역별로 전북 그 호남 향후회가 따로 결성되고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죠.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뭐 이번 총선에 뭐 출마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낮은 대권 가도에서 정세균 총리의 입지도 뭐 서로 아마 상호작용을 할 거라고 그래 좀 판단하고 있죠. 그 눈여겨볼 대목이고요. 또 수도권에서 통합당 쪽에서는 오세훈, 나경원 후보를 눈여겨봐야 돼요. 예, 서울 한강벨트의 뭐 또 유력한 주자로. 예.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의 부진을 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. 예. 나경원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5선의 고지에 가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오세훈, 나경원도 유력한 주자로 우리가 꼽아야 된다. 당연합니다.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의 잠룡인데다가 또 그 험지지 않습니까?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이 오선한 지역인데 거기서 뭐 선전했을 때 또 서울의 어떤 바람을 또 동반 또 이렇게 또 수도권 선대 본부장을 또 맡고 있어요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 좀 그 서울 선거를 지휘하면서 조금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한다고 볼 때 조금 대세에 합류할 수 있는 분이죠. 나경원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전체적인 지지도나 뭐 이런 부분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그 경쟁력이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. 총선 후보는 아니지만요. 이 박원순 서울시장, 이재명 경기도지사요. 네.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상당히 이 상품 가치를 높였다. 이래 봅니까? 근데 뭐 그런 그 코로나 국가의 위기를 가지고 이 대선에 뭐 자기 정치적인 입지 굳히기에 뭐 이용하는 듯한 그건 좀 전 아니라고 좀 보고.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다. 차라리 이게 뭐 각 지역에서 서울시면 서울시,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자기 그 환경에서 그 좀 뭐 방역 활동이라든지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. 그런데 그걸 뭐 이 정치적으로 뭐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엿보여서 그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너무 좀 인기 연합적인 부분이 예, 있다. 예.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걸려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당장 대법원에서 저게 뭐 유죄 받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자수해야 되는 분이 뭐 너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데 너무 여야 어떤 뭐랄까 좀 갈등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듯한 그런 행동 저는 별로.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친문이 아닌 비주류죠. 그렇습니다. 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오버한다. 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두 분 요즘 TV를 비치는 모습이 너무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초조하고 급해 보여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자중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통합당의 영남 쪽으로 내려가면요. 이번에 홍준표, 김태호, 주호영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냅니다.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게 주호영 의원 경우에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장관 의원이죠. 의원하고 맞붙었어요. 야, 이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두 사람 다 모두 서로의 진영에서 TK의 헤게모니를 지금 김부겸과 아마 주호영 의원이 지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. 뭐
결과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TK 민심,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볼 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은 뭐 이 정권으로 간다면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주호영 의원이 조금 유리한 상황 아니냐.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이제 저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는. 의원도 대권 잠룡이고 주호영도 잠룡. 주호영은 뭐 잠룡은 아니지만 이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사선에서 이제 한 번 더 도약하면은 이 양반도 판사 출신에다가 좀 그 조직력도 있어요.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당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 욕망도 아주 강한 분이고, 그래서 이번 TK에서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TK 자존심을 자기가 뭐 대변할 수 있다. 그런 기치로 뭐 대권까지도 한번 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죠. 반면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이번에 이제 TK에서 이 상황에서 TK에서 자기가 이긴다면은,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있는 그 중도층까지도 이리 흡수해서 대권에서 또 좋은 대안 카드가 대책 카드가 될 수 있는 후보 주자죠.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를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홍준표, 김태호 후보의 경우에요.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경우처럼 좀 오랫동안 이 소강 상태, 침체기를 겪었어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김태호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은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이 좀 평가절하되어 있다,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. 총리 후보에까지 지명이 됐지만 뭐저 현장에서 많이 지켜봐 왔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. 이 정치인과 기자의 사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있는 게 묘하게 김태호 후보와 저는 거의 뭐 25년을 거의 같이 이렇게 접촉을 했다, 이렇게 보면 좀 아직 단점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직 서울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. 이래서 이번에 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홍준표 후보는 뭐 당장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당권을 생각할 거예요. 당권보다 대권이죠. 홍준표 당장은 이미 또 뭐 이제 당 대표 2번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겠죠. 당권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이제 대권으로 가겠죠. 그 김태호 그 전 지사, 그 워낙 우리 송원 앵커께서 잘 아시잖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김태호 저 후보는 정말 뭐 인물 좋고. 그 선거라는 게 이 비주얼이 좀 좋아야 또 지지층 확보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. 그 신원섭판이라고.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, 근데 이 양반은 좀 제가 볼 때 저도 뭐 같은 동양이지만 영남 출신들은 보면은 이 정치권에 보면 이 형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 인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. 근데 이제 수도권은 안 그렇습니다. 그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인데 이쪽 수도권 사람들은 그 어떤 과정, 절차, 결과보다는 이런 걸 더 중시해요.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됐다, 막 가자 이러면 되는데, 이 수도권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인간성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뭐 또 의기투합도 하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 김태호 전 지사는 지역에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형하고 관계 뭐 이런 게 아주 좋은데, 수도권에 나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뭐랄까 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참 좋은 분인데 아직까지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총리 그 지명도 실패를 하고 이어서 또 당 최고위원도 오래 지내셨고 해서 이제 많이 달라지고, 총리 때도 그때 실패할 때도 그때도 이 양반이 그 서울에서 정치를 한 번 정도라도 해봤으면은
그런 실수는 없었을 건데 그 지역에서 너무 좀 안주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잠재력 이제 있는 이번에 성공회가 돌아오면은 자기도 뭐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 뭐 산전수전 넙전까지 겪은 분인데 그럼요. 이번에 이제 올라오면은 그야 이름처럼 태호 범용 아주 뭐 범상치 않을 거로 그렇게 기대되는 주자입니다. 그렇습니다. 민주당 여권 개통에서도요. 네. 우리 강원도의 이광재 이광재 또 이번에 참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. 예. 우리 지금 이 경기 김포에서 그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. 김두관 김두관 전 장관요. 예.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리가 좋지 않습니까? 이장 이장에서 출신에서 군수, 군수. 군수에서 도지사, 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, 이제 국회의원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잠룡들이다. 이렇게 보죠. 그럼 김두관도 이제 대권 잠룡입니까? 그럼요. 김두관 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도 근데 좋고. 저 이제 그 이장에서 참 스토리가 되는 분인데 그 이제 이번에 또 지역구를 옮겨서 양산으로 갔지 않습니까? 근데 참 자기가 저 지역에서 김포 지역구에 와서 국회의원을 했으면 뭔가 당 대표도 뭐 좀 한다든지 뭐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아무 뭐 성과 없이 다시 또 양산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뭐 그래서 이긴들 뭐 저는 별로 뭐 김두관 후보 경우에는 정치하는 이 무슨 어떤 뭐 이 양반의 철학이나 가치가 그런 부분이 있죠. 2012년도에 이제 대선 후보로 도전하면서 이 경기도 전 경남도지사직도 중도에 포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또 김포에 왔다가 다시 또 경남으로 가고.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그때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. 예, 문재인 뭐. 대통령하고 예, 경선에 예. 붙었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부분이 아마 아픔으로 남아 있을 예. 겁니다. 남아 있고요. 그때 예. 또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중도계층인데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합당이니까요.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를 안 했어요. 두 분 다 출마를 안 하면서도 또 뭔가 뒤에 큰 거를 노리는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어요.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뭐 그렇대죠. 자기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뭐 나가더라도 험지에 나가서 견뎌야 되는데 버티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뭐 워낙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서 예.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예. 진행을 해보니까 훨씬 더 편안해하시고 그렇습니다. 역시 정치적 경륜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30년 가까이 뭐 국회를 출입하셨으면 국회의원으로 치면 거의 뭐 7선급 국회의장급 아닙니까? 7선이네요. 그죠. 그런데도 우리 국회 지키시는 분들 아까 보니까 뭐 제대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던데 참. 이제 저 너무 기사를 혹독하게 써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뭐 다 알긴 아는데 별로 이 기자가 좋은 직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자들-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뭐 이 특종 기자가 독종 기자가 돼가지고 뭐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 대체적으로 뭐 예의를 안 썼죠 이제. 오늘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. 예. 네. 정치톡 여기서 접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